의원님 출마 선언한 날짜가 4월 9일이더라고요. 한 달쯤 됐습니다. 이틀 전까지 근데 고심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뭐 당시에는 뭐 장관직을 하셨기 때문에 장관직이 그대로 있으셨기 때문에 뭐 약간 적시적인 발언이라고 자리를 고려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결심하셨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또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또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이 안 되고 그래서 파면이 아니라 다시 뭐 피각 또는 각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파면이 됐는데 8대 0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거는 출마 안 할 수도 또 없다. 이래서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왜? 뭐 그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에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후보로서 민주당에서 확실하게 후보로 올라오고 많은 위험한 것을 제가 이재명 후보 위험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피한다면 이거는 제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재명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이 사명감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정치도 오래 하셨고 행정 경력도 있으신데 그러니까 87년 체제 괜찮은 체제였다고 말씀하셨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이후에 대통령을 했던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분 정도면 참 잘한 대통령이었다. 혹시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각 대통령께서 다 특징이 있고 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국립현충원에 가면은 늘 모든 대통령 요소를 다 돌아보고 참배를 합니다. 뭐 당이 다르다든지 제가 또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랬어요. 그래서 난 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대한 대통령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국민들이 또 이렇게 훌륭한 그 희생 헌신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해서 저는 어느 대통령 이 사람은 뭐 안 된다든지 뭐 된다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각자 다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특히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위대한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후보님께서 장관직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높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뭐 너무나 짧고 불행한 이런 중도 하차를 하게 되는데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특별하게 아주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이번에 계엄 이런 게 없었더라면 정말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셨는데 너무 이제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늘 대통령께 말씀드리기를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임기 소원은 너무 짧습니다. 딱 몇 가지만 해야지 너무 많은 걸 하시려고 하면 나중에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본인이 너무 의욕적이라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계엄을 해버리는데 이건 뭐 참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의욕이 너무 앞선다고 해서 꼭 훌륭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저는 많이 얻었습니다. 예, 그럼 제가 현안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어제 그 신문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큰 뉴스가 두 개나 있었습니다. 사실 75분간에 걸친 그 연판, 그 뉴스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재판 연기. 사실 그래서 뭐를 더 크게 써야 할지 고민한 언론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75분 단판 얘기는 꽤 충분히 했으니까 어제 고법의 결정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공판이 대선 후로 전격적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정성 논란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 앞서서 민주당이 공판기일 연기를 촉구하면서 뭐 사법 대타를 막겠다 뭐 이렇게 공언을 하면서 좀 압박을 한 게 사실인데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뭐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선거 재판이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공직선거법 270조 보면 아예 6개월 만에 1심 끝내고 그 다음에 2심, 3심, 633 1년 내로 모든 종결을 해야 된다. 선거 재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뭐 6년, 7년, 이거 법이 너무 안 지켜지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또 아주 가혹하게 그냥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국회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판사 잘못 만나면은 완전히 그냥 이 만나는 판사에 따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반대로 막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제도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권순일, 이거는 50억 그룹부터 시작해서 뭐 퇴임하고도 그러고, 이거 명백하게 부패, 뇌물, 이거는 사법부에서 완전히 척결돼야 될 이런 사람들이 대법원까지 지금 곳곳이 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찾아내지 않으면 사법 정의를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 감시해서 정말 제대로 좌표를 찍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하여튼 뭐 어제 이런 결정도 있었지만 저 대법관수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했죠.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그리고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 전에 일이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 죽이기에 나섰기 때문에 대응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각종 법안, 뭐 청문회 이런 것들 하여튼 동원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사법부가 이재명을 죽이기가 아니라 사법부가 이재명 살리기의 최선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재판이 바로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대북 송금, 저도 경기도지사 이재명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봤습니다. 저도 대북 사업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7년 넘게 받았는데, 유죄가 나왔는데, 대북 사건, 송금 사건으로요. 그런데 어떻게 지사가 모르겠다. 지사가 책임이지 대북 사건은 어떻게 부지사가 책임지고 감옥 가고 지사는 못 정합니까? 이게 무슨 재판이 이런 재판이 있습니까? 무슨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에 공직해 본 사람은 모두 다가, 아니 부지사가 감옥 가는데 대북 사업에서 어디 지사는 모르고 부지사가 지가 알아서 대북 사업을 했습니다, 내가 총대매고 감옥 가겠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이 사법부가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재명 죽이기입니까? 이재명 살리기죠. 저는 사법부가 이것뿐만 아니라 선거법에서도 전번에 경기도지사 할 때도 거짓말로 또 권순일 대법관이 마지막에 살려줬지 않습니까? 다 죽은 사람을 살려줘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사법부 내에 상당한 정도의 이재명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여쭙어야 되는데 아까 좀 기회를 놓쳐서 지금 좀 뒤늦게 여쭙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까 어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그 광장의 세력과도 손을 잡고 나라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가 있다, 그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가 15대 총선 때, 그때 15대 국회 때, 그때 우리 후보님을 그때부터 뵀는데, 그때 뵈면 하여튼 꼿꼿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개혁적이고, 말씀대로 그때는 신한국당에 계셨지만 조금 왼쪽에 신한국당 전체 스펙트럼으로 보면 좀 계셨고 한데, 어느 하여튼 순간부터 뭐 지금은 그러니까 우파 정치, 심하게 말하면 무슨 우익 정치, 극우 정치 뭐 이런 평가까지 봤는데, 그중 어떤 상징적으로 보면 상당히 논쟁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정광훈 목사님과의 어떤 그 친분 뭐 이런 것들이 항상 그 도마에 좀 오르고, 이미지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야 그렇구나 이렇게 싶어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과거의 발언 중에서는 하여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목사다,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 적도 있고, 근데 최근에 국회에 나오셔서는 하여튼 그렇지만 최근에 그분을 뵌 적은 없다,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두 분 관계가 어떠신 겁니까? 이거 뭐 동지적 관계라고 봐야 되는지. 정치적 관계는 없고요. 그리고 뭐 조직적으로 뭐 제가 그 당에 소속된 것도 없고요. 그 교회에 나가는 것도 요즘에는 나간 적도 없고요. 네. 그러나
지금 제 생각에는 기독교만큼 대한민국 3.1운동 때도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6.25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는 것은 만약 기독교 교회 목사님들, 이 성도들이 없었다면 과연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지탱할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정당도 있지만 과연 교회가 지금 제대로 깨어서 기도하고 또 광장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헌신하는 이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이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저는 과거에 민주화운동 과정에도 기독교와 가톨릭, 불교 여러 종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자칫하면 좌익으로 몰리니까 기독교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좌익으로 몰리기 때문에 좌익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 안으로도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사실 기독교의 교회 조직 그리고 그 말씀 이런 것에 의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버티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을 지나치게 이건 뭐 극단이 아니냐. 물론 목사들이 다 인격적으로 뭐 하느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인간이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판하는 것은 맞지만 대한민국의 기독교, 가톨릭, 불교 이 건전한 종교가 서로 공존하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킨다. 북한과 다른 점이 바로 대한민국에 우리는 기독교가 있다. 천주교가 있다. 불교가 있다. 이것이 북한 김정은 체제하고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언론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시는 자유 언론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있지. 과연 국회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언론과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와 이런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제가 도지사 때는 종교과를 일부러 만들었어요. 경기도청에 과가 없었는데 이 종교인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복지를 위해서 중요하고 또 올바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행정 조직에서 바로 그 부분을 제대로 잘 모시도록 했습니다. 제가 좀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 후보로서 나오셨으니 국정운영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이번 대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데다가 또 국민의힘은 이른바 그 단일화 내용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국정운영 비전 정책이 좀 실종됐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일단 공약 1호로 내보셨고 또 청년 정책도 위에 두고 계신데 이런 공약이 빈 공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김문수 국정운영 정책의 어떤 키워드 그리고 구체적인 좀 실천 방안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대통령은 핵심적인 것 한 두세 가지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경제정책의 첫 번째는 기업이 떠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기업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기업이 더 투자하는 대한민국, 기업이 번창하는 대한민국 이게 1번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기업을 도와줘서 창업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고 기업이 수출하기 좋고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좋은 물건 잘 만들 수 있도록 R&D를 강화하고 이런 부분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1번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청년 문제도 거의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노동조합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노동조합을 다 해봤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노조위원장 출신, 우리 형님도 노조위원장 출신. 근데 노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지금 노동조합은 옛날 노동조합하고 다르게 중산층 노조입니다. 노동조합 있는 사람 조합은 12%면 노동조합 없는 근로자가 88%. 정말 이 밑바닥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자기 일한 걸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의 피해자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돌봐야 안 되겠습니까? 노조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노조한테 아무리 호소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소리 없이 밑바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묵묵하게 일하는 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위대한 나라, 기업하기도 제일 좋고 노조도 정말 어려운 사람을 항상 돌보고 동행하는 이런 노조가 되고 우리 국민들 정신 자체가
이타적이면서도 가장 자기 자신이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국가의 기품, 이런 교육, 또 가정의 가풍,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큰 포부를 밝혀주셨는데 김 후보께서는 뭐 이제 대권의 꿈을 이제 이미 갖고 계셨겠지만 최근에 그 이른바 폭권 문수 이런 강경 보수 전산 이미지로 이런 대선 후보로 이제 이렇게 부상됐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 기계 그리고 그동안 보여주신 도덕성도 높이 평가되고 뭐 도지사 2번 거치시면서 여러 행정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이 국정 운영을 전반을 운영할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이제 보여주시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뭐 국내외에 이제 어떤 복합 위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제 질서도 굉장히 복잡다단해지고 있고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자신의 어떤 국정 운영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온 국회의원을 할 때나 도지사를 할 때나 장관을 할 때나 또 어떤 굉장히 어려운 선거에서나 첫째는 깨끗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직자는 깨끗하지 않으면은 모든 나라가 썩어서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경제도 안 되고 사회기관도 안 됩니다.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부패한 사람, 사기를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온갖 조금만 손을 대면 전부 비리 부패 때문에 그 측근이 감옥 가고 또 핵심 고리는 의문사를 계속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을 12개 제목으로 5개나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재판 중지 다 시켜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꼭 깨끗한 것이 가장 최고의 비전이고 최고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저만큼 기업 유치하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로 50% 이상 도지사할 때 계속 최고로 많이 만들고 또 실제로 삼성전자 평택공장이나 또 지금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 광교 테크노밸리, 뭐 파주에 뭐 이런 테크노밸리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다 해봤습니다. 실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GTX 이거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거 제가 주도해서 창안한 거 아닙니까? 이 시민들이 너무나 저는 교통이 복지다. 출퇴근 시간에 콩나물 싫어해서 이게 아니라 교통이 복지다. 일자리가 복지다. 이 신념을 가지고 일자리 만들고 교통혁신을 하고 이거 누가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제로 성장 시대, 마이너스 시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혁신이 있어요. 첫째, 바로 기업도 혁신해야 되고 R&D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도 완전히 혁신해야 되고 해외도 탈출해서 쉽게 사는 게 아니라 혁신해야 돼요. 그리고 노동자들도 혁신해야 됩니다. 정부도 혁신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 정신도 혁신해야 됩니다. 바꿔야 될 것을 확실하게 해서 특히 언론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신다면 저 김문수가 이끄는 5년간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의 시간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오랜만에 저 여러 가지 말씀 들을 것 같은 대통령직에 대한 어떤 신념이나 뭐 열정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정치 다른 분야 넘어가기 전에 정치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저 국힘에서 지금 이 혼란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힘의 일부 인사들이 이 지금 대선보다는 대선이 끝난 다음에 어떤 권력관계 이런 데도 관심이 있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대통령 후보를 지금 나서셨는데 저희가 물론 아직 30일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단일화 드라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만 만에 하나 대통령 선거 최종전에서 만약 실패를 하셔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래도 당에서 정치를 계속 하실지 아니면은 대선을 끝으로 다른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기 때문에
그 뒤는 걱정 안 하시고. 현재 지지율상으로 보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뭐 50% 안팎의 지지율을 앞서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이 짧은 20여일 기간 동안 어떻게 당선이 된다는 또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우리나라처럼 빠른 디지털 사회, 우리나라처럼 빠른 이 언론 정보화 사회, 우리나라는 정말 빛의 속도로 모든 것을 바꿔왔다. 언론 여러분 역할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저는 언론인도 계속 안 주무시고 뭐 어떻게 됐느냐고 취재를 하시는데 이 속도와 그 집념 그리고 그것을 해내고야 많은 우리들의 성취 의욕,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세계적 기적의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의 원천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비관하는 분은 많은데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대 개혁을 하고 우리가 제대로 뭉쳐서 뛰면 지금 우리처럼 더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싱가포르 사람들이 저보고 계속 자기는 조그만하게 서울보다 작은 나라인데 그 7만 달러로 문자를 씁니다. 당신들은 제조업도 잘하고 뭐 만드는 게 없잖아요. 제철, 자동차, 비행기, 뭐 조선, 선박부터 뭐 반도체, 가전으로부터 뭐 AI, 바이오 뭐 못하는 게 없는 이런 대한민국에 왜 그렇게 헤매고 있나?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지금 다 여러 가지 세계적인 기업이 한국으로 찾아오고 또 우리의 문화 모든 부분들이 세계로 확산해 나가는 이 황금기 이것을 어떻게 더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 또 여러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 모시고 해내겠습니다.